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하영입니다. 복지는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요. 국가와 사회 의무를 일선에서 행하는 이들을 우리는 사회복지사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이경희 회장을 만나 사회복지사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그의 삶과 철학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복지로 세상을 변화하는 데 앞장서는 이경희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무척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대답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회장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경희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 모르겠네요. 요즘 코로나로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 여러 가지 고통에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 한다면 그날이 바로 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늘 기운 내시고 또 늘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다 빨리 좀 극복돼서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지금 어려울 때 갖고 있는 것도 또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사회복지사협회,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사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단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네,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이 이렇게 들었죠.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가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할까 협회에서 구체적으로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사회복지사는 이제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네.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이제 그런 활동의 네. 이제 전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협회는 이제 그러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네. 그들의 이제 권익을 대변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근로 조건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활동을 하는 곳이 사회복지사 협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전에서는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약 4만 5천 명 정도 이제 되고요. 4만 얼마요? 4만 5천 명 정도 맞네요. 됩니다. 예, 상당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셨고 현장에서는 그보다 이제 숫자가 많이 적습니다. 약 2,500명 정도가 2,500. 실제로 사회복지 기관에서 네.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일자리가 좀 있어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아직은 그 사회복지사분들이 일할 자리가 많이 이렇게 있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2,500분 정도 활동하신다. 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는 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가요? 예, 이게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83년도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주로 사회사업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고요. 이제 자격증이 자리 잡기 시작한 84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꽤 오래됐네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이 발전하면서 그렇죠. 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이제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만 명 가까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어떤 기관이나 뭐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를 공부함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어떤 지식을 얻고 싶다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격증이 확산된다는 것은 전문성에 있어서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한국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이제 그동안은 그냥 선의에 의한 어떤 그런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 기초적인 전문적 지식을 갖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상당히 좀 바람직한 그런 그러네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희 제작진이 이렇게 조사한 걸 보니까 회장님께서는 한국 사회복지협회, 사회복지사협회 여기 부회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앙에 있는 그 사회복지사협회라는 뜻인 것 같은데 지역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 사회복지사협회는 이제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이제 주로 관심을 갖고요. 중앙은 이제 좀 더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세계 사회복지사협회와의 어떤 교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중앙협회에 이제 부회장 활동하면서 이제 느낀 점을 이제 보게 되면 현재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미시적 실천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 결정이나 아니면 어떤 세계적 흐름에 사실은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실제로 사회복지사협회 같은 경우는 세계 사회복지사 대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책 결정들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각국에 권고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더블린에서 네. 세계 사회복지사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SDG라고 그래가지고 지속적 사회 발전이었어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요즘 뭐 환경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계 사회복지사에서 그런 주제를 갖고 논의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을 이제 받았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모이지 못했지만 코로나로 네. 이제 온라인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표어가 우분투였습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 부족의 이제 말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I am because you are라고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대를 강조하는 그런 표어가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공급 중심의 어떤 일방적 관계에서 상호 관계 또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그런 세계적인 흐름 정보들을 다 이렇게 취합해서 또 지역 사회복지사 협회한테 네, 그런 전파하고 부분도 있죠. 네. 서로 같이 학습하는 그런 계기를 갖는구나.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세계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꼭 뭐 사회복지사 아니더라도 보통 일반인들도 가져야 될 관심 분야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이슈를 이제 같이 제기하고 네. 그러시는구나. 아무래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회복지 그러면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 사회복지 실제로 우리가 사대보험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영역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사람이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활동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식들이 좀 더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사회복지에 관련된 예산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 생활과 너무나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의사에게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고 간호사에게는 이제 나이팅게일 선서문이 있고 사회복지사에게는 사회복지사 선서가 있다.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이제 우리가 조금 들어봤는데 후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인가요, 이게? 네, 저희도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어떤 그 사회적 기능을 하려면 이제 중요한 게 전문가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 간호사협회 다 마찬가지 윤리 강령들이 있고요. 이제 그러한 윤리 강령 안에 특히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 선서라고 하는 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선서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가 과연 뭔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지를 이제 잘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그래요? 있는데요. 사회복지 선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부적 내용을 보게 되면 소외되고 고통받는 분들의 인권과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에 존재하는 불의와 부정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 이익보다는 공공이익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어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첨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모든 인간들한테 꼭 필요한 그 마음가짐 같은데요. 지난주에 우리 출연자분이 이제 변호사 하시면서 그 경실련 대표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들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 선서 이런 데도 그런 내용들이 맞습니다. 들어있군요. 네. 일명 이렇게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헌법에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런 일부는 그런 그 권리를 잘 못 찾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분들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거 네. 아닌가, 그런 제가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매년 3월 30일이 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날을 정한 계기가 2011년 3월 30일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아니 그러면 이제 주된 것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개선시키기 위한 법률로 제정했는데, 그날을 기념해서 사회복지사의 날 이렇게 정한 모양인데 맞나요? 어떻게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실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시작된 것은 뭐 역사적으로 따지면 뭐 이미 뭐 40년. 예, 조선시대 말부터 뭐 시작됐다, 뭐 아니면 뭐 그 전? 이전부터 있었다,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이제 근대적 사회복지가 이제 시작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전쟁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제 많은 고아들이 양산이 되고, 그런 아이들 돌보기 위한 그런 이제 원조 활동에서 시작된 게 사회복지사인데요. 그런 어떤 긴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처우도 굉장히 열악했고, 또 이 작업 환경이라든가 뭐 개입 활동을 위한 어떤 조건들이 성숙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우를 위한 노력들이 이제 많이 논의가 됐고요. 이제 그러한 처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해서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시작됐고,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 사회복지사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런 농담도 하세요. 너희들은 왜 만나기만 하면 맨날 처우 개선 얘기만 하냐, 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처우가 열악합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어떤 부서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도 임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이 이제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중요한 그 목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소속된 기관 또는 부서에 따라서, 또 그것이 상급 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이제 지금 사회복지 시설 기관들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지방정부 이양시설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분권화가 되면서 이제 사회복지 영역들을 이제 지방정부에서 담당을 해라 해서 이제 그런 시설들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중앙정부에 소속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시설이 있고 여가부에 소속돼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세 가지의 시설 유형들의 임금이 각각 달라요. 그리고 특히 여가부 시설들의 처우가 열악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호봉제가 실시가 되지 않고요. 뭐 인건비와 운영비가 통합 지원이 되는데 실제 인건비는 매년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인건비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임금 자체가 오르지 못하고 정체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최소한 공무원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정이 됐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뭐 세계사회복지사대회 이제 참여하면서 외국의 사례들 들어보면 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할들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의 어떤 활동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도 어찌됐든 사회복지사들이 진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은 선진국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분들도 사실은 공적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맞습니다. 합당한 처우가 필요한데 그래서 아마 이제 법률로 이렇게 제정까지 해놓고 네. 각 기관에서 이 법률을 잘 따라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잘 제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은 모양이군요. 아유 이제 조금씩 나아지겠죠. 네, 그러리라 믿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회복지사 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아무래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면 접촉을 통한 직접적 실천이 이제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 뵙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접적 실천을 보완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요즘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온택트라고 하는 이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보완적 측면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면 서비스 제공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속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얼마나 통제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예산 통제를 통해서 사회복지 정책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통제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사회복지가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됐던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조건의 하나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정작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그러한 어떤 그 예산 부분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면 1년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자율성 강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도 개선해야 되고 그럴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네요. with 코로나 이렇게. 그러면 좀 장기화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요 점은 좀 더 빨리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의 목소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혹시 이렇게 예, 중요한 거, 시급한 거 이런 건 좀 지적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 겪는 그렇죠. 이제 사태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대응에 있어서 이제 많은 어려움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뭐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방역과 관련된 대책에서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뭔가 경직화된 대응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구나. 사회복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좀 경직화된 어떤 그런 전달 체계들이 현장에서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어떤 자율성을 좀 강화할 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현장 같은 경우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일방적 관계에서 지역 주민들과 쌍방적 관계를 이뤄내기 위한 어떤 그런 활동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요. 요즘 실제 뭐 지방분권 되면서 또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네, 것들을 많이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제 사회복지도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어떤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상호관계성 또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의 활동 영역이 비대면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대면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이제 그것을 방역 지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대면이든 뭐 대면이든 효과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으네. 근데 자율성. 근데 이제 방역 측면에서는 그 자율성을 사회복지사분들이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뭐 그건 뭐 어렵네요. 분명한 사실이긴 한데요. 네. 근데 어쨌든 비대면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중증장애인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 실제 이분들 같은 경우 직접 대면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혜를 모아야 되고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직접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 이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이시니까 대전 지역만의 또 어떤 처우 개선이나 뭐 이런 애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개선해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실 텐데 뭐 어떤 일이 지금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처우 개선을 위한 이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린 다양한 시설들이 적용받는 그런 임금 체계를 단위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차원에서는 단일 임금제를 이제 제안을 하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전 차원에서는 그러한 단일 임금제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어떤 임금 차이나 아니면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안들을 대전시청에 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대전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계셔서 실적으로 이제 크고 작은 변화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임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명절 휴가 수당이 이제 지급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방 분권 이양 시설 같은 경우 이미 명절 수당이 지급이 됐는데 여가부라든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질 않았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전시에서 대전시 재정을 통해서 지금 보충을 해주고 있고요. 또 급식비도 이제 제공을 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처우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좀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근로환경에 있어서 어떤 인권 침해 현상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시민들에게 의도치 않게 가하는 인권 침해도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인권 침해를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대전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서 네. 지원을 받아가지고 위기 대응 매뉴얼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폭력이나 아니면 어떤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 목표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잘 모르지만 사회복지사분들이 일하는 곳에 따라서는 뭐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 이런 게 아니고 뭐 수시로 이렇게 다가가야 될 그런 일도 많을 것 같으니까 이게 참 그 노력한 만큼 처우를 받는 것이 이렇게 일정하게 근무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네. 이 보니까 회장님은 이제 대전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하시고 지금 현재 또 인권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 좀 막중한 의무 같은 것도 의무감 같은 것도 드실 텐데 어때요 개인적으로 이런 분에 관심? 네, 실제로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회복지에 입문한 것은 좀 늦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있다 보니까 과연 어떠한 부분들이 중요할까에 대해서 사실 많은 생각들을 했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협회 회장으로서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가 인권 문제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인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무관심했고 또 소홀히 했던 게 이제 사실이에요. 근데 이러한 인권 문제, 특히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인권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게 이제 도가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소설화도 됐고 또 영화도 됐던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집중되기 시작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세계적 추세를 봐도 어쨌든 사회복지사는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인권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번에 인권위원장까지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사회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들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특히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나 또는 경직화된 어떤 제도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부분을 어떻게 제거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역의 여러 인권 단체나 아니면 시민 단체들과 좀 연대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의제를 개발해내고 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전에 한번 우리 방송에도 출연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여기 대전 지역 본부장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러셨겠네요.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좀 나서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이 아직 촘촘하게 다 전반에 이렇게 엮여있지 않고 사각지대가 좀 있을 것 같고 아직도 그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이제 좀 더 잘 메꿔져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더 많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처우도 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요. 회장님 개인적인 삶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시고 하셨나 이런 걸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대전 출신이시네요. 대전. 네, 맞습니다. 네. 대전이 고향이시고 대전에 보문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도고동문학과 졸업하시고 독일로 유학을 가셔서 전공을 사회문제론을 하셨어요. 사회문제론. 근데 도고동문학과 나와가지고 사회문제론을 전공하는 게 조금 물론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회학에 관심을 두게 된 특별한 계기? 이게 일단 네. 듣고 싶네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80년대 초반 학번인데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학생 운동이 있었고, 이제 어떤 그 한국 사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그렇죠.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대학생들이 다 그런 고민들 네, 많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입학은 도고동문학과로 갔지만 이제 사회과학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접한 것 중에 하나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이제 비판 이론 학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생겨서 그것을 좀 공부를 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가게 됐고요. 그러셨구나. 그 정작 이제 전공은 사회 문제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가서 보니까 독일 사회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한국 사회도 선진국화에 들어서면 격차가 좁혀지긴 했는데 그때는 사실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80년대만 해도.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일 사회에서도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불평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발전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한 불평등 문제를 공부하면서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더 커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하나 사회 복지하고도 연결이 돼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또 하세요? 공부를 참 많이 하시네요. 충남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시던. 근데 공부를 많이 하시다가 정작 현장에 뛰어드는 거는 2004년도라고 돼 있네. 우리 저 제작진의 조상은. 네, 아니 그럼 준비 기간이 왜 이렇게 길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능력 문제이긴 한데요. 제가 독일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학위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독일 공부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요. 뭐 열심을 냈으면 사실은 학위를 받았을 텐데 학위를 받지 못했고요. 뭐 좀 더 핑계를 대자면 그 당시 이제 독일 분위기가 통일이 되면서 사실은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어떤 혐오라든가 아니면 뭐 배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내가 뭐 학위를 뭐 굳이 마칠 필요는 없겠다. 한국 들어가서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들어와서 시간 강사를 하면서 학위 과정을 이제 할 생각이었는데 우연찮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장에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실은 한문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떤 선진 독일에 있어서의 어떤 실천 방법 이러한 것들을 한국 사회에 좀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현장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제가 그때 나이가 이제 40 되었을 때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뭐 늦었긴 했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그런 또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사회를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실제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했는데 좀 늦은 감은 있네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적으로는 또 노양 전문 요양원 원장으로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처음 들어선 건 이제 노인복지고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벌써 이제 한 17년, 18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우연찮은 기회에 요양원을 설립하는 곳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근무하는 노인전문형 해피존이라고 하는 곳이 이게 국고 지원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건축비를 제공을 해서 건축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건축부터 해서 이제 초기 시스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안정화를 이루는 과정들을 이제 제가 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서 이제 한국에서의 노인 복지에 대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실 노인 복지는 어떻게 보면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애증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애착을 가지면서도 사실 이런 말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현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화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공 영역이고 그러면 국가가 책임을 져서 그런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장애인 영역하고 노인 영역이 이러한 시장화에 이제 바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사실은 시장화의 이제 길로 들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 측면에 있어서는 비용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오히려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자긍심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 뭔가 한국에서의 사회복지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또 느끼게 해준 것이 또 노인복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영화, 시장화, 네, 맞습니다. 다 반드시 최선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뭐 국가에서도 뭐 예산이니 뭐 이런 거 따져보면 그렇겠지만 이제는 이제 그걸 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렵게. 근데 저는 아직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보면 교육청인데요. 네.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가 이미 공교육하고 사교육으로 이제 분리됐던 부분들을 통합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정책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사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들이 사실은 이루어졌거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사실은 이제 주변에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 볼 때 여러 번 제안을 했지만 사실 아직은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저는 사회복지청 같은 것들을 만들면 현재 전달 체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된 점, 또 뭔가 좀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정부가 조금만 의지를 갖고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당 부분 국가가 국고를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한때 모아서 하면 제가 볼 땐 지금 한국 사회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가 너무 세분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요. 또 더불어서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청을 설립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협회 9대 대전시 9대 회장이셨는데 알고 보니까 8대도 회장을 맡으셨던 것 같아요. 네, 연임했습니다. 연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제작진들이 살펴보니까 8대도 그렇고 9대도 그렇고 임기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9대는 이제 뭐 코로나와 함께 하니까 코로나 없을 때하고 전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힘들었겠다 싶은데 8대는 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래요? 네, 이제 제가 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을 내세웠는데요. 선거로 하십니까? 네, 선거합니다. 저희는 직접 투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 회비 3년 이상 납부자들이 이제 투표권이 주어지는데요. 그래요? 제가 8대 때 선거할 때는 약 6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요. 네. 9대 때 선거할 때는 약 1,600명 정도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투표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선출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공약을 낼 때 이제 제가 냈던 게 이제 처우 개선 당연히 들어갔고요. 이제 두 번째가 전문성 강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회복지사들이 아직까지도 전문인으로서의 어떤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웃의 뭐 맘씨 좋은 청년 뭐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도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그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주로 통제 중심의 어떤 서비스 제공에 이제 중점을 뒀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일만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이제 많이 부족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전문성 강화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어떤 경험들 공유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현장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줘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했고요. 실제 처우 개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고문 얘기도 했지만 물론 20년 동안 주장했는데 왜 변하지 않느냐. 실제 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8대 때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되면서 허철영 시장님이 시장에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제가 그 전에도 사실은 사회복지사협회 활동을 이제 회장이 아니라 뭐 부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임원이라든가 회원으로서 활동할 때 보면 처우 개선들이 사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획기적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다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거기에 그 팀원이라든가 아니면 계장님, 팀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또 고민들 해주셔서 사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시작은 어려웠지만 해결은 됐네요. 네.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좋은 기회를 받게 돼서 아마 제가 구대 마치고 이제 회장직을 그만두게 되면 그래도 회원들한테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다 이런 소리는 듣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면서 신뢰를 받는 것이 이제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그 회장님 갖고 있는 능력, 힘,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회장님 나름의 철학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네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통제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는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그거에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어떤 그런 여건이 만들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여러 일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또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가 송파 세모녀 사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급자 조건이 너무 경직돼서 적용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분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안타까운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복지 수준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은 이루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선진국보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떤 기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도달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조건 적응이 경직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관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사회복지사에 의한 일방적 지원이 그동안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점차 정보화되면서 사실은 오히려 관계성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우분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고요. 또 어떤 연대라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성 중심의 어떤
연대에 기초한 어떤 사회복 실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저 개인적 생각이고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 공약에도 들어있더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형식적 인 어떤 그 전달 체계에 익숙해진 기성세대보다는 요즘은 이제 청년들의 이제 기본적 특성 자체가 상당히 자유분방하고 자율적이고 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현장도 이제는 그런 변화의 바람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기존 사회복지 조직 문화에 억압되지 않고 사실 좀 더 자유롭고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제 개인 철학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꿈꾸시는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의 미래 모습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소망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앞에서 이제 상당히 상당 부분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네. 정리하는 네. 그런 내용이 이제 될 텐데요. 제가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어쨌든 사회복지사들이 전문가로서의 좀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그러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정책들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천병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유감스럽게도 어찌됐든 뭐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상당 부분 권위적인 측면이 강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통제 중심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고 진짜 현장에 있어서의 어떤 목소리에 기반한 풀뿌리 민주주의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해서는 진짜 사회복지사의 정치 참여도 사실은 권장되고 또 유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좀 더 어떤 자신의 어떤 자신을 갖고 진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전문가로서 자긍심도 있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수고하심에 대해서 좀 존경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아유, 정말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회장님께서 하고 싶은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함께 마무리 인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과거처럼 이웃의 어떤 어려운 분들만 돕는 것이 사회복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는 나의 삶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인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요. 늘 건강하시고 작은 행복이 일상의 회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 배려하고 도움을 주시고 또 정성으로 이렇게 보살펴 오셨는데 사실 그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는 조금 부족했던 것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분들 스스로도 조금 그랬던 점이 있는데 오늘 방송 계기로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고 서로 더불어서 잘 사는 사회를 이루는데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생각이 들었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지금까지 노력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들면서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제가 응원하고 감사하게 느끼고 특히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송하영의 사람과 세상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은 사람과 세상 시즌2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게스트로 나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호봉제로 해서 이제 급여가 지급이 되다 보면 이 경력이 많아지면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유감스럽게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은연히 억압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직 기회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사회복지단의 경험이 온전히 유지되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20대, 30대 초반은 굉장히 많은데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게 되면 40대 중반이 없습니다. 중간에 나가시나요? 네, 중간에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협회 또 하나의 역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청년의 어떤 경험들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또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